어머니, 냉장고 열지 말라고 했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세요? 여긴 제 집이에요. 제 허락 없이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아셨어요? 다음에 또 이러시면 그때는 정말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저는 올해 71살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만도 한데 가끔은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해서 벽시계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아들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제 외동아들입니다. 36살에 결혼해서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손녀 지우가 10살, 손자 준호가 8살입니다. 아들 내외는 신도시에 새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33평짜리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과 함께 살던 구옥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2024년 10월 초순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참 따스하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며칠 계세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아들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1년 전부터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바쁘다고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을 주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 그럼 엄마가 반찬이라도 좀 해가지고 갈게. 아니에요, 엄마. 그냥 편하게 오세요.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돼요. 아들의 말이 그랬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아들이 좋아하는 돼지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고기는 동네 정육점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랐습니다. 무도 크고 단단한 걸로 골라서 나박나박 썰었습니다. 양념도 정성껏 재웠습니다. 간장에 설탕, 다진 마늘, 배즙까지 넣어서 하룻밤 재워뒀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갈비찜을 푹 끓였습니다. 고기가 부드럽게 익어서 젓가락으로 살짝 눌러도 스르륵 풀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김치도 잘 익은 걸로 통에 담았습니다. 깍두기도 한 통 챙겼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약과도 한 봉지 샀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오전 11시가 넘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가야 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어깨가 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 얼굴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한 건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참 깨끗했습니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산책로에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15층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지우가 와락 안겼습니다. 뒤따라 준호도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지우, 준호.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아이들의 따뜻한 환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도 현관까지 나와서 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무거웠죠? 안 가져오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왔어. 거실로 들어서는데 며느리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가 좀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원래 표현이 적은 편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바쁜데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편하게 계세요. 며느리는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이 제 짐을 작은 방으로 옮겨놨습니다. 그 방은 원래 아들 서재였는데 제가 올 때는 제 방으로 쓰라고 해뒀다고 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히 쉬세요. 옷이랑 짐 푸시고요. 그래, 고맙다. 짐을 풀고 나니 목이 말랐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부엌은 거실 옆에 붙어 있는 오픈형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싱크대와 반짝이는 인덕션이 보였습니다.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은색 양문형 냉장고였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함부로 열지 마세요. 응? 아, 물 좀 마시려고. 물은 정수기에 있잖아요. 냉장고는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함부로 열면 안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 미안하구나. 몰랐어. 앞으로는 뭐든 허락받고 하세요. 여긴 제 집이에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냉장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수기로 가서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며느리 쪽을 슬쩍 봤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아들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냉장고 문 하나 열었을 뿐인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제가 실수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열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집이라고 했지만 제 아들 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손님이 아니라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아파트 단지 아래로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어 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함부로 열지 마세요. 허락받고 하세요. 여긴 제 집이에요. 그 말들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방문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아이들과 장난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가족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가져온 옷을 꺼내 옷장에 정리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습니다. 괜찮아. 며느리도 피곤했을 거야. 처음이라 서먹한 거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방문이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의 가을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갈비찜을 꺼내서 데웠습니다. 부엌에서 데우는 동안 며느리는 거실에서 계속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수진아, 그릇 좀 꺼내도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위쪽 찬장에 있어요. 목소리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찬장을 열고 그릇을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갈비찜을 큰 접시에 담고 김치와 깍두기도 작은 접시에 덜어냈습니다. 밥 먹자. 아들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지우와 준호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이 왼쪽에, 며느리가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가운데에 나란히 앉았고 저는 며느리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갈비찜이다. 많이 먹어. 아들이 아이들 그릇에 고기를 집어줬습니다. 지우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와, 맛있어요. 할머니 최고.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준호도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이들의 칭찬에 마음이 조금 녹았습니다. 그래도 손주들은 제 음식을 좋아해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갈비찜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으로 한두 점 집어서는 밥만 먹었습니다.
김치도 제가 가져온 건 먹지 않고 냉장고에서 따로 꺼낸 김치를 먹었습니다. 수진아, 입맛에 안 맞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요. 그냥 기름진 게 별로예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밥만 떠먹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는데 손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릇을 싱크대로 옮기는데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식기세척기 쓰는 법 모르시잖아요. 아, 그래. 그럼 내가 그냥 물에라도 담가 놓을게.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며느리가 제 손에서 그릇을 확 낚아챘습니다. 그 순간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혀 딸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거실에서 쉬세요. 아들이 제 팔을 살짝 잡고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로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게 하고는 자기도 옆에 앉아서 휴대전화만 들여다봤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가 그릇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장 문을 여닫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평범한 소리들이었지만 왠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지만 추웠습니다. 마음이 추운 건지 몸이 추운 건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냉장고가 아니라 정수기에서 물을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며느리가 나타날까봐 긴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뒤따라 아이들도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9시가 넘어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묶지 않은 채 나왔는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워 죽겠네. 좀 조용히 할 수 없어요? 며느리가 아이들한테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평소처럼 떠들고 있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지우가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우리 그냥 놀고 있었는데요. 말대꾸하지 마. 방에 가서 조용히 놀아. 아이들이 시무룩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주들이 혼나는 걸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점심 준비는 며느리가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간단하게 덮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도와주려고 다가가자 며느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 부엌은 좁으니까 나가 계세요. 그래도 뭐라도 도와줄게. 필요 없어요. 혼자 하는 게 더 편해요.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애들이랑 산책 좀 하고 올게요. 같이 가실래요? 그래, 할머니도 같이 가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이 집 안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앞에서 준호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저는 지우와 함께 뒤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학교에서요. 지우가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저는 지우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지우야, 엄마랑은 잘 지내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는 요즘 회사 때문에 피곤해요. 그래서 자꾸 화내요. 그래, 엄마가 많이 힘드신가 보구나.
네. 근데 저희한테만 화내요. 아빠한테는 안 그래요. 지우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한테만 화를 낸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인사했지만 며느리는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냥 휴대전화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더니 냉동실에서 냉동식품을 꺼냈습니다. 피자와 치킨 너겟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더니 그대로 식탁에 내놨습니다.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먹어요. 아이들은 좋다고 환호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서 만든 따뜻한 밥이 아니라 냉동식품으로 저녁을 먹는다는 게 왠지 서글펐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샤워는 밤 10시 이후에 하세요. 그 전에는 제가 써야 하니까. 응? 아, 그래. 알았어. 그리고 아침에는 7시 전에는 방에서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 출근 준비해야 하거든요.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여기는 내 아들 집인데. 하지만 며느리 말대로 며느리 집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운데 제 마음만 불안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필요 없어요. 나가 계세요. 그 말들이 하나하나 모처럼 박혔습니다. 며칠만 참자. 곧 집에 갈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답답했습니다. 왠지 이게 시작에 불과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찍 출근했고 아들도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갔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이 조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9시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다가 했습니다. 책을 읽으려고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봤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화낸 게 생각나서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천천히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찬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김치, 계란, 햄, 우유. 저는 계란과 햄을 꺼냈습니다. 계란 후라이라도 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밥솥을 열어보니 아침에 지은 밥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을 꺼내서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깼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계란이 익어가는 냄새가 고소했습니다. 햄도 몇 장 구웠습니다. 밥을 퍼서 계란 후라이와 햄을 올렸습니다. 간장을 조금 뿌려서 비벼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쓸쓸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먹어도 외롭지 않았는데 남의 집 부엌에서 혼자 먹으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또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아직도 하루가 길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녁 6시에 퇴근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7시쯤 온다고 했습니다. 낮잠을 자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집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 마당의 화분들, 길고양이에게 주던 밥그릇, 동네 슈퍼마켓 아주머니,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오후 6시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며느리 발소리가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프라이팬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썼어요? 며느리가 프라이팬을 번쩍 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점심에 쓴 프라이팬이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점심에 계란 후라이 해 먹으려고 제 프라이팬 함부로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미안해. 몰랐어. 나는 그냥 몰랐어요? 어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했죠.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다음은 없어요. 어머니, 이 집에서 뭘 하시려면 제 허락을 받으세요. 제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며느리가 프라이팬을 싱크대에 던졌습니다. 쾅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제가 한 발짝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손을 들어 제 팔을 확 밀쳤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밀다니, 손으로 저를 밀다니. 수진아, 나가 계세요. 부엌에서 나가라고요. 며느리가 손가락으로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평범한 소리들이었지만 제게는 공포로 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에게 며느리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여보, 오늘 진짜 힘들었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까 그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 그냥 피곤해. 며느리가 아들 팔에 매달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입을 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며느리가 날 밀쳤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믿어줄까? 며느리는 지금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와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들에게 반찬을 챙겨주고 아이들한테는 숙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저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밀쳤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떨리던 목소리. 엄마, 밥 안 드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응, 괜찮아. 배가 별로 안 고파서.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에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을 들어 제 팔을 만져봤습니다. 며느리가 밀친 자리였습니다. 별로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멍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큰 멍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1살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나이든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프라이팬을 쓴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냉장고 문을 연 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아이들도 잠들었는지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 소리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우는 소리를 들키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외로운 별 하나. 저처럼 외로운 별. 그 별을 보면서 저는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저를 위로해 줬을까? 아들한테 뭐라고 말했을까? 하지만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동이 트는 걸 봤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며느리가 또 화를 낼까?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작아지고 싶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방문을 열기 전에 먼저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 있는지 거실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며느리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고 한참 지나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반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아침을 거른 채 물만 마셨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용기를 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남은 밥이 있었습니다. 김치만 꺼내서 밥과 함께 먹었습니다. 프라이팬은 절대 만지지 않았습니다. 냄비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만 썼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갑자기 돌아오는 건 아닌지, 뭔가 잘못 만진 건 아닌지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똑딱.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긴장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며느리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발소리였습니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툭툭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서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며느리가 제 방 앞에서 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갑했습니다. 오늘 집에서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쉬었어. 부엌은 안 들어가셨죠? 아, 점심에 밥 좀 먹으려고 들어갔어. 근데 김치만 꺼내서 먹었어.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고 확인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집에 있을 때만 드세요. 혼자 계실 때는 드시지 마시고요. 그럼 점심은 어떻게 해? 참으시든지 밖에 나가서 드시든지 하세요. 며느리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라고? 밖에 나가서 먹으라고? 여기는 제 아들 집인데. 수요일에는 정말 점심을 굶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부엌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만 계속 마셨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퇴근했을 때 저는 힘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기도 힘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좀 피곤한가 봐. 많이 드세요. 오늘 하루 종일 굶으신 것 같은데.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한테 말할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점심을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에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청소 좀 해주세요. 청소? 네. 거실이랑 부엌 바닥 좀 닦아주시고요. 창문도 닦아주세요.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청소를 하라고? 며느리가 그렇게 자기 물건 만지지 말라고 해놓고? 수진아, 그런데 나는. 싫으세요? 그럼 뭐하러 여기 계세요? 놀러 오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야. 할게. 청소할게. 제대로 하세요.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가정부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걸레와 청소기, 유리 닦기, 거실부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71살 나이에 이렇게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 게 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청소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해서 집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바닥을 살피고 창문을 만져보고 부엌 싱크대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며느리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청소 제대로 안 하셨네요. 응? 내가 열심히 했는데 창문에 얼룩 남았어요. 다시 닦으세요. 며느리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봤습니다. 작은 얼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얼룩이었습니다. 미안해. 못 봤구나. 지금 닦을게. 지금은 안 돼요. 내일 다시 하세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창문의 작은 얼룩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아들 집에 온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청소까지 하고 손님이 아니라 하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에 사는 김순자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민수 씨 어머님이시죠?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순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반가웠습니다. 들어오실래요? 아니에요. 며느님 계실 때 다시 올게요. 그냥 인사만 드리려고요. 순자 할머니가 돌아가려는데 제 표정을 보더니 멈췄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낯선 집에서 지내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순자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기 할머니, 네, 말씀하세요. 혹시,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을 꺼내려다가 다시 삼켰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 일을 남한테 말하는 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힘드시면 언제든 오세요. 옆집이잖아요. 차라도 한잔 하시러 오세요.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날카로운 목소리, 무시하는 태도, 모든 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며칠만 더 있으라고 했습니다. 손주들도 좋아했습니다. 제가 먼저 가겠다고 하면 아들이 서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아들 집에 온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살았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고 숨죽이며 지내고 작은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흐렸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10시쯤이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토요일인데도 출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갔습니다. 집에는 저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놓고 안에서 책을 읽는 척 했습니다. 사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며느리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방 안에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속이 안 좋다고 거짓말하고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며느리 앞에서 밥 먹기가 싫었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어느새 제 뒤에 와 있었습니다. 얼굴에 화가 가득했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져 있었고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 배가 고파서 김밥 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며느리가 제 손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거 애들 거예요.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미안해. 몰랐어. 그냥 한 줄만. 한 줄도 안 돼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광기 같은 게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제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쾅 닫으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벽과 냉장고 사이에 갇힌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요. 매일매일 제 물건 만지고, 제 냉장고 열고, 제 집을 어지럽히고, 정말 지긋지긋해요.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집에 갈게. 오늘 당장 갈게. 이제 와서 가겠다고요?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옆으로 비틀거렸습니다. 팔꿈치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팔 전체로 퍼졌습니다. 아, 신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가와서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며느리가 저를 거실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발을 헛디뎠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소파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며느리가 제 가방을 방에서 꺼내왔습니다. 제 옷가지를 아무렇게나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정리도 하지 않은 채 마구 쑤셔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가져온 사진틀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사진은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사진틀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 손을 확 잡아챘습니다.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손목에서 팔로 퍼졌습니다. 그런 거 나중에 주우세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수진아, 제발. 아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71살 노인이 며느리한테 맞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아내한테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현관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신발 신으세요. 빨리요. 며느리가 제 신발을 내던졌습니다. 신발이 현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주워 신었습니다. 제대로 신지도 못했습니다. 뒤꿈치가 접힌 채로 신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며느리가 제 가방을 현관 밖으로 던졌습니다. 가방이 복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옷가지 몇 개가 가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쇠붙이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아파트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를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옆집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순자 할머니가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품에 안겨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1살 할머니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흐느낌만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일단 우리 집으로 가요. 할머니가 제 가방을 들고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옆집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거실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물수건을 가져와 제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따뜻한 차도 한 잔 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우세요?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던 일, 프라이팬 썼던 일, 밥도 못 먹게 했던 일,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손목을 만지니 부어 있었습니다. 팔꿈치에는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폭행이에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경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 제 며느리를, 제 아들의 아내를?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순자 할머니의 집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어요.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어머님,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할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 그 말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할머니,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돼요? 손주들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알면 얼마나 놀랄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를 원망하지는 않을까요? 어머님, 지금 아드님 걱정하실 때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다치셨잖아요. 순자 할머니가 제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손목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팔꿈치의 멍도 점점 더 진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팠어요.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린 거예요. 이런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면 우리 가족이 깨지는 건 아닐까요? 아들 부부가 이혼하는 건 아닐까요? 손주들이 상처받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제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싶어요. 지금 가실 수 있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몸이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특히 손목과 팔꿈치가 너무 아팠어요. 움직일 때마다 찌릿찌릿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가 제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현관으로 나가면서 옆집 문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제 아들 집 문이었습니다. 그 문 뒤에 며느리가 있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할머니 차를 타고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형외과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손목과 팔꿈치를 진찰했습니다. 엑스레이도 찍었어요.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대가 늘어나고 타박상이 심하다고 했어요. 어르신,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한테 맞았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넘어지셨어요. 순자 할머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처방전을 써주고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약국에 들렀습니다. 약을 받아서 다시 할머니 차에 탔어요. 할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경찰에 신고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어요. 모르겠어요. 생각이 복잡해요. 어머님, 제가 아는 분이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순자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도 며느리한테 학대를 받으셨어요. 처음엔 참으셨죠. 가족이니까 아들 생각해서.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분이 결국 신고를 하셨어요. 경찰이 왔고 며느리는 처벌을 받았어요. 처음엔 아들이 화를 냈대요. 엄마가 왜 그랬냐고. 하지만 나중에는 아들이 깨달았대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그분도 저처럼 고민했을 거예요. 저처럼 두려웠을 거예요. 지금 그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드님이랑 따로 사세요. 손주들은 자주 만나고요. 며느리는 다시는 그러지 않는데요. 경찰에 신고한 게 오히려 가족을 지킨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뭔가 깨달았습니다. 신고가 가족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키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요. 할머니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제 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집, 3년 동안 혼자 살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 편안한 냄새.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좀 이따 갈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집에 왔으니까 괜찮아요. 순자 할머니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집의 그 조용함과는 달랐어요. 이곳은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숨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파스가 붙어 있었어요. 팔꿈치의 멍도 보였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맞은 게 현실이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손이 떨렸어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오니까 엄마가 안 계시고 짐도 없어졌던데요. 아들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어요. 엄마 집에 왔어. 왜요? 갑자기 왜 가신 거예요? 수진이한테 무슨 말 들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아, 엄마 이제 집에서 지낼게. 너희 집에 패 끼치기 싫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괜찮아. 엄마는 집이 편해. 그냥 이렇게 지낼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한테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통증이 가시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이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제가 밤새 온 게 티가 났나 봐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아들아, 엄마는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손은 왜 그래요? 아들이 제 손목을 봤습니다. 파스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넘어져서 그래. 별거 아니야. 엄마, 수진이가 뭐라고 했어요?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들이 다그쳤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 순자 할머니가 저희 집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을 보더니 다가왔어요. 아드님이시죠? 제가 옆집에 사는 김순자라고 해요. 아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으로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세요라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안으로 들어오렴.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들 맞은편에 앉았어요. 순자 할머니도 옆에 함께 앉아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힘이 되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희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말할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가 화를 냈던 일부터 시작했어요. 프라이팬을 쓴 일, 청소를 시킨 일, 점심을 굶게 한 일. 하나하나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참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며느리가 엄마를 밀쳤어. 여기 봐. 저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의 파스를 떼어냈어요. 빨갛게 부은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팔꿈치의 멍도 보여줬어요. 보랏빛으로 크게 퍼진 멍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정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 며느리가 엄마를 밀쳤어. 팔을 비틀기도 했고 집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어. 아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아들아, 너는 잘못이 없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엄마가 힘드신 걸 봤어야 했는데.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드님, 지금 중요한 건 어머님을 보호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경찰이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네,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어요. 아들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어요. 고민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엄마, 신고하고 싶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며느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생길 거야.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어요. 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 어머니가 폭행을 당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이 제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30분쯤 지나서 경찰이 왔습니다. 남자 경찰관 1명, 여자 경찰관 1명이었어요. 두 분 다 친절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여자 경찰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경찰관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손목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손목을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이 사진을 찍었어요. 팔꿈치 멍도 찍었습니다. 증거 사진이라고 했어요. 병원은 가셨어요? 네, 어제 다녀왔어요. 진단서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치료만 받았어요. 진단서를 받으셔야 해요. 그게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아들이 자기가 모시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며느리한테도 연락을 하겠다고 했어요. 조사를 해야 한다고요. 아들이 며느리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경찰관들이 나간 후 아들이 먼저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얘기해야 한다고요. 저는 조심해서 가라고 말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잘했다고, 용기 냈다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어요. 아들이 함께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서는 처음 가봤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들이 제 팔을 붙잡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조사실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어요. 어제 본 여자 경찰관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오늘은 정식으로 조사를 받으실 거예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들도 옆에 앉았어요. 경찰관이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언제부터 이랬는지, 몇 번이나 폭행했는지, 증인이 있는지. 저는 기억나는 대로 다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경찰관이 며느리도 오늘 조사받으러 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를 만나게 되는 건가 싶어서 무서웠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며느리도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수진아, 그만해.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내가 신고했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알았어.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어요. 여보, 그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오해? 엄마 손목에 멍든 것도 오해야? 팔꿈치에 멍든 것도 오해야?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관이 며느리를 조사실로 데려갔어요.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느끼면서 위로받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저를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현관 앞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당분간 수진이랑 떨어져 지낼게요. 애들이랑 저만 따로 살 거예요. 아들아, 그럴 필요 없어. 있어요. 엄마를 지켜야 해요. 그리고 수진이도 반성할 시간이 필요해요. 아들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결심한 게 보였어요.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어요.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손목과 팔꿈치의 멍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아들은 약속대로 며느리와 떨어져 지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제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생활했어요. 주말마다 손주들이 저를 보러 왔습니다. 지우와 준호가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했어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랑 따로 사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바빠서 그런 거라고 아들이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주들 앞에서 최대한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는 통지서였어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법정에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이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순자 할머니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발견했던 날의 상황을 증언해야 한다고요. 재판 전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며느리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판사님 앞에서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밀려왔어요. 재판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일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이른한 살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아들이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법원까지 30분 정도 걸렸어요. 차 안에서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 마.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가 길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3층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순자 할머니도 곧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아줬어요. 어머님, 떨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왔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지나갔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연하게 했어요. 10시가 되자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앞쪽에 판사님이 앉을 높은 자리가 있었고 양쪽에 책상이 있었어요. 저는 왼쪽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를 쳐다봤는데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중년의 여자 판사님이었어요. 인상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님이 사건 내용을 설명했어요. 피고인 이수진이 피해자 박영숙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이라고요. 제 이름이 불리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판사님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며느리가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모습을 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판사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피해자분, 증언석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증언석으로 걸어갔어요. 판사님 앞에 섰습니다. 피해자분, 사건 당일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지 말라고 했던 일, 프라이팬을 썼다고 화냈던 일, 청소를 시켰던 일, 밥을 못 먹게 했던 일, 그리고 마지막 날 밀쳤던 일까지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제 며느리가 저한테 손을 들 줄은 몰랐어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변호사에게 질문할 기회를 줬어요.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분, 며느님이 평소에도 이런 행동을 자주 하셨습니까? 아니요.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부터 차갑게 대하긴 했어요. 며느님이 회사 일로 많이 힘들어 하셨다는 건 아셨나요? 네,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폭력의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변호사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도 증언했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저를 발견했을 때 제 상태가 어땠는지 설명했어요. 손목이 부어 있었고 옷가지가 복도에 흩어져 있었고 울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났습니다. 판사님이 잠시 서류를 검토했어요.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노인학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했고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더 숙였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겠습니다. 판사님이 형량을 말했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심리상담 명령이었어요.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화해를 위해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증언석에서 내려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축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입술을 떨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다리가 풀려서 벤치에 앉았어요. 아들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창밖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는 접근금지 명령에 따라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들으니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직접 연락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손주들을 데리고 저를 보러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아이들과 함께 왔어요. 지우와 준호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준호도 뒤따라왔어요.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우리 지우, 준호. 추웠지? 어서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들이 음식을 담은 봉지를 들고 왔어요. 치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였죠. 엄마,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고맙구나.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지우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랑 싸웠다가 화해한 이야기,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은 이야기. 준호도 신나게 떠들었어요. 태권도 승급 심사에 합격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들은 방에서 놀았습니다. 아들과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따뜻한 유자차였습니다. 아들아, 너 많이 힘들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게 맞는 거예요.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니? 상담 열심히 받고 있어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많이 좋아지고 있대요. 아들의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회사 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며느리 걱정까지 하느라 힘들 거예요. 하지만 예전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단단해 보였어요. 엄마, 사실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수진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어요. 아들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수진이는 1년 전부터 우울증이 있었대요. 회사 스트레스에 육아 스트레스까지 겹쳤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는지도 몰라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책하고 있었어요. 아들아, 이제라도 알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네, 엄마.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수진이가 완전히 나으면 천천히 다시 시작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엄마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네, 할머니.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그때 용기 내시길 잘하셨어요.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혼자 어쩔 뻔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뭘 했다고요?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어요. 예전에 딸한테 학대를 받는 친구를 도와준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노인학대는 생각보다 흔해요. 하지만 숨기는 분들이 많죠.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니까요.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며느리한테 맞았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부끄러운 건 제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손목의 멍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팔꿈치도 깨끗했습니다. 몸의 상처는 다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가끔씩 그날이 생각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누군가 문을 두드려도 겁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편지였어요. 봉투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고민했어요. 결국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며느리의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어머니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썼어요. 당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정신이 없었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치료받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도 힘들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폭력은 안 되는 거잖아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며느리를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아이들과 함께 트리를 가져왔어요. 함께 트리를 꾸몄습니다. 지우가 별 장식을 달고 준호가 전구를 걸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트리에 불을 켰습니다. 형형색색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들이 제 어깨를 안았어요.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너희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요. 바로 여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행복이라는 걸요.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어요. 새하얀 세상, 새로운 시작. 저도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하는데 함께 가보지 않겠냐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결국 갔습니다. 복지관 강당에는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강사님이 노인학대의 종류와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한테 학대를 받았던 일, 경찰에 신고했던 일, 재판을 받았던 일, 그리고 지금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이야기를 마치자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몇몇 분들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신고할 용기가 안 났어요. 어르신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그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뿌듯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경험을 나누며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집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주황빛 하늘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떠올렸습니다. 1년 전 그날, 며느리한테 밀렸던 날, 법정에 섰던 날, 모든 게 생생했어요. 지금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의 두려움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으니까요.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계속 참고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걸요. 만약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용기를 내세요.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았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걸요. 힘든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날이 온다는 걸요.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낸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요.